텐트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간격이 3초, 아니 5초 정도 걸린 것 같았다. 등산복 가슴 부분에 있는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담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았다. 언제 다 피웠는지 한 개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돛대군.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을 한 나 자신이 어색했다. 하나 남은 담배를 얼른 입에 물었다. 빈 담뱃갑을 바닥에 버린 뒤 앞에 있는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들었다. 접시 위엔 모기향이 놓여 있었다. 반 정도 타면서 접시 위로 떨어진 재가 힘없이 부서졌다.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한 열등의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모기향 특유의 냄새를 맡으며 마지막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제 저녁 8시에 도착했을 땐 담배가 6갑이나 있었다. 텐트 위에서 투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에 맺혀있던 빗방울이 한꺼번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옆에 놓아둔 노트북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노트북은 무선 랜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오랜 시간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아서 모니터엔 화면 보호기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보호기의 내용은 오늘의 날씨였다. 서울을 비롯해 각 시도별로 구분해 놓은 한반도 지도 위로 날씨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하나씩 떠 있었다. 전반적으로 구름 또는 우산인 가운데 내가 있는 강원도 지역엔 우산과 안개가 번갈아가며 표시되고 있었다. 오늘의 날씨와 함께 나와 있는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37분이었다.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가볍게 눌렀다. 화면 보호기가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모니터에 나왔다. 모니터 가운데에 내가 촬영한 미확인 비행물체 사진이 나와 있었다. 협회에서도 인정받은 사진이지만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사진은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다. 삼봉터미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엔 제대 마크를 달고 나온 군대 동기들이 제각각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10년도 훨씬 지나버린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발광체의 선명한 모양은 날이 갈수록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졌다. 발광체는 시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진으로 보면 시가 모양의 미확인 비행물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건 발광체의 꼬리 부분에 연료가 소모될 때 생기는 길고 가느다란 잔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을 현상하고 나서 처음 발광체를 발견했을 땐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 남들은 평생 살아봐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일을 나는 두 번째 경험한 셈이었다. 당연히 믿기지가 않았다. 사진에 찍혀있는 걸 인정하고 난 뒤에도 한편으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다. 첫 번째 경험까지 전부 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게 된 건 제대까지 1년 하고도 서너 달 정도 남아있었을 때였다. 오늘처럼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국방색 판초 위는 아무리 잘 입어도 비가 새게 마련이었다. 하필 비 내린 날 새벽에 탄약고 근무가 걸릴 게 뭐야. 투덜대는 선임병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화창한 날에도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는 쏟아질 듯 많이 보였다. 자대 배치받고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해 떨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별무리 덕분이었다. 유일한 즐거움을 즐길 수 없게 된 날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곤 했다.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딱딱한 종소리가 내 등을 푹푹 찔렀다. 야, 서울뺑, 내 얘기 듣고 있냐?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던 선임병의 이름이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통통한 볼따구니에 귀여운 외모와 달리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던 건 기억에 남아 있었다. 성은 아마 최 씨였을 것이다. 후임병이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인지 최상병은 눈살을 찌푸린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고참이 얘기하면 귓구멍 열고 들을 줄 알아야지. 어디서 딴 생각하느라 멍 때리고 있어. 어? 최상병님 얘기 다 들었는데 말입니다. 말씀 대신 얘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어찌어찌 하다가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1년 늦게 입대한 탓에 대부분의 선임병이 나와 동갑 아니면 한 살 아래였다. 최상병은 나와 동갑이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날씨에 하필이면 왜 탄약고 근무냐.
비가 판초의 안으로 들어와 속옷이 젖어서 찝찝해 죽겠다. 이제 겨우 10월 초밖에 안 되는데 너무 추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 말입니다. 시선을 하늘에 둔 채 흘려듣고 있긴 했어도 기억력은 꽤 좋았다. 그때는 중대 선임병들 이름을 서열대로 외웠을 정도로 기합이 제대로 들어가 있었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육체적 고통이 가해졌다. 제대와 함께 제일 먼저 기억에서 지워버린 게 군대에서 외웠던 사람들 이름이었다. 그 늦은 시간에 괜히 트집을 잡았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대답을 얼버무리면 그걸 빌미 삼아 얼차려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똥마려운 표정으로 앓는 소리를 내는 모습이 딱 그러려던 눈치였다. 벌써부터 이렇게 추우면 올겨울은 또 어떻게 보내게 될지 눈에 선하다 선해. 무안했던지 한마디 더 말하고 나서 최선병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의 말대로 날이 추웠다. 게다가 강원도 날씨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다. 기상을 하고 밖으로 나가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다가 종호를 기준으로 해가 떠 있는 동안엔 우통을 벗어야 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돌아와 저녁에 휴식을 취하려 하면 기온이 다시 떨어져 담배 연기처럼 입김이 새어나왔다. 나보다 몇 달이나 먼저 입대해서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데 아직 적응도 되지 않은 나는 어땠겠는가. 짜증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도 그냥 참았을 뿐이었다. 이제 겨우 일병 계급장을 단 나로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참고 인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별을 보는 것이었다. 별을 보고 있으면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가 가시는 것 같았다. 일과 중에는 선임병들이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통에 휴식 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샤워도 눈치껏 해야 할 정도로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씻지 못한 채 점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군대에선 개인위생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했다. 개인위생에 철저하지 못하면 얼차려를 받아야 했다. 특히 소대 막내가 점호 시간에 땀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단체 기합감이었다. 자대 배치받고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점호를 받기 전까지 작업을 하느라 샤워를 하지 못한 상태로 침상에 앉아 그날의 일찍 사관과 일찍 하사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작업을 시킨 선임병들은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아예 잊어버린 듯 했다. 한 소리에서 막내라는 의미는 갓난아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신경 쓰고 돌봐줘야 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에겐 그런 식의 보살핌이 없었다. 대신 사역이 생기면 항상 불려나가야 하는 신세였다. 아마도 내 나이와 학력 그리고 출신 지역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선임병들에게 각자 다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았다. 내음반에 들어와 소대원들을 둘러보던 일찍사관은 눈으로 냄새를 맡았는지 대번에 나를 지목했고 내무반장과 나를 제외한 모든 소대원에게 얼차려를 주었다. 대가리를 박으라고 외친 뒤 10분 정도 얼차려가 진행되었다. 나는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피며 잠자리에 누워야 했다. 반복되는 훈련과 작업을 비롯해 눈치까지 봐야 하는 고달픈 생활에 금방 잠이 들었다. 내음반을 왔다 갔다 하는 부침번의 발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잦아들었다. 그날 내가 깨어난 건 정상적인 기상 시간이 아니었다. 불침번을 서던 선임병이 새벽녘에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덜게 몽롱한 정신에도 관등 선명을 외치려 했지만 그가 입을 막아버렸다.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잠이 확 달아났다. 불침번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샤워실이었다. 그곳엔 병장을 제외한 상병이야 계급의 선임병들이 모여 있었다. 한 명은 이미 타일 위에 대가리를 받고 있었다. 속옷 차림으로 얼차려를 받고 있던 그는 나보다 한 달인가 먼저 군생활을 시작한 선임병이었다. 겨우 한 달 차이에 선임병 티를 팍팍 내던 녀석이었다. 탈의한다. 실시. 이유 불문이었다. 명령에 불복했다간 더 큰 화를 입게 마련이었다. 나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겉옷을 벗었다. 대가리 박는다. 실시. 나는 자동적으로 바로 위 서열인 선임병 옆으로 다가가 얼차려 자세를 취했다.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크게 들었다. 막내, 나를 부르는 소리에 관등선명을 외치려 하자 조용히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시끄럽게 해서 사람을 불러 모을 작정이냐며 짜증을 냈다. 눈치껏 목소리를 낮춰 간등 선명을 댔다. 그 나이 먹고 4년제 대학 다니다가 왔으면 제대로 좀 해야 할 거 아냐. 이건 완전 고문관이잖아. 그가 내 옆구리를 발로 밀었다. 중심을 잃은 내가 옆에 있던 선임병 쪽으로 쓰러졌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차례대로 바닥에 몸을 뉘었다. 원탕 복귀한다. 실시.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자세를 취했다. 또 다른 선임병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소대에서 덩치가 제일 큰 사람이었다. 나는 말이다. 공고 나와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무지 많이 뛰었지. 중비리 때부터. 덩치 큰 그가 활동복 바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샤워실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규칙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깨지게 마련이었다. 상병은 취침 이후에 눈치껏 피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병장은 밤낮 가릴 필요가 없었다.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을 자신은 깨트려도 무방하다는 식의 모습은 특권이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담배에 불을 붙인 상병이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기척이 그런 것 같았다. 내가 덩치는 커도 너보다 한 살 어린 건 알고 있겠지? 동생한테 이런 대우나 받으려고 군대에 왔나 싶을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 사회에선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군대라고. 그 점을 잊지 마.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맡아졌다. 입에 침이 고였다. 정말 담배 한 개도 피우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어이, 서울뺑. 나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까 잘 지켜보고 있어. 근무를 설 때도 규칙은 깨지기 마련이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간 최상병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열로 치면 중간 계급이었던 그도 선임병들과 어울려 나를 괴롭혔다. 그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건 서울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기억이 맞다면 최상병은 서해 어딘가에 있는 섬에서 나고 살았다. 넌 이제부터 서울 뺀이야. 알았어? 샤워실에서 최상병이 나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었다. 서울 출신치고 뺀질이 아닌 것들이 없거든. 그래서 넌 서울 뺀이야. 소대에서 서울 출신은 최상병 밑으로 나를 포함해 3명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20명 안팎의 젊은 혈기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최상병을 괴롭힌 규칙 중 하나가 표준어 준수였다. 서울이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규칙이지만 최상병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표준어를 사용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억지로 말투를 흉내내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 탄약고 근무를 함께 설 때 최상병은 전체 군생활의 반을 보내고 있었다. 사투리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억양은 어쩔 수가 없었다. 서울 출신인 나는 일부러라도 흉내낼 수 없는 억양이었다. 담배를 피우러 들어가서 2, 3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초소 건물 안에서 야전용 전화기가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통화를 끝낸 최상병이 담배를 끄고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 때문에 걸려온 전화인지 낯빛이 어두웠다. 부슬부슬 비 내리는 새벽에 어두운 낯빛을 하고 있으니까 나까지 덩달아 긴장되었다. 어디에서 무슨 용건으로 걸려온 전화인지 알고 싶었지만 후임병인 내가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다. 자리로 돌아와 소총 멜빵을 움켜잡는 그가 속 시원히 입을 열기만 기다려야 했다.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주변 탓인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일찍 하사여서 괜히 옛날 얘기 꺼내서 사람 심란하게 만들고 있어. 옛날 얘기가 뭐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들어봐야 내 인생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예전엔 말이야, 이 근처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더라고. 정말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나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탄약고 앞에 있는 저 나무 보이지? 초소 건물 뒤쪽으로 4~5m쯤 거리를 두고 탄약고가 있었다. 두 동짜리 건물로 이루어진 탄약고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각종 탄약이 저장되어 있었다. 목 부분까지 쌓아 올린 돌담 위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곳을 1시간 동안 지키는 게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근무 내용이었다. 전시가 아니라면 사용될 일이 없는 물건이었다. 그걸 지켜야 하는 근무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겨우 1시간이지만 근무를 서는 동안 근무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려면 잡담 금지라는 규칙을 깨고 무슨 얘기라도 해야 했다. 얘기하는 것도 재미없어지면 선임병만의 신나는 얼차려 시간이 찾아오기도 했다. 근무 올라오자마자 투덜대던 최상병이 초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모른 척 받아줘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행정반에서 걸려온 전화는 근무를 잘 쏘고 있느냐는 내용이었겠지만 일찍 하사를 핑계 삼아 옛날 얘기 운운했다는 건 이 얘기를 꼭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나 다름없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심정이었다. 저 죽은 나무를 베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목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뭇가지엔 잎이 하나도 나있지 않았다. 그야말로 죽은 나무였다. 저기서 목 매달아 죽은 영혼들이 어떤 저주로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죽은 나무긴 했지만 굵은 몸통에서 뻗어나간 가지는 튼튼해 보였다. 성인 남자 몸무게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중대에 들어오면 대부분 상병쯤 돼서 애인하고 헤어지잖아. 그게 다 저 나무에서 죽은 영혼들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야. 나중에 내가 병장이 되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도 그 저주는 계속되었다. 아예 결혼을 한 유부남이 아닌 이상에는 상병을 달고 난 이후에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 게 중대의 전통처럼 이어졌다. 그게 진짜로 저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상병도 진급을 하고 나서 애인과 헤어진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영혼들의 안식처가 저 죽은 나무인데 만약 그 안식처를 없애버리면 더 무시무시한 저주로 우리한테 벌을 내린다는 거야. 최상병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는 소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었다. 믿기 힘든 얘기지, 그치? 아닙니다. 세상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과 다른 말을 하면서 최상병을 흘끔거렸다. 자기가 꺼낸 얘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듯 최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이런 귀신 얘기나 미신 같은 거 전혀 믿지 않았어. 그 일을 겪기 전까진 말이야. 최상병의 눈빛이 1년 전 늦여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그가 사역을 나갔을 때 일이었다. 작업을 할 사람들이 중대 앞에서 모인 뒤 이동을 해간 곳은 탄약고였다. 최이병이었던 그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작업은 돌담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다. 그 전에 해 고소한 이유로 손을 대지 않아 이곳저곳이 무너져 내려 엉망이었다. 무너진 곳에 돌담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철조망을 다시 설치하면 끝나는 작업이었다. 작업 반자이나 다름없는 일직상한이 이를 분배해 주었다. 최이병한테는 돌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옮기는 일이 주어졌다. 재료는 다름 아닌 돌덩어리였다. 적당한 크기의 돌덩어리를 가져오기 위해 최이병은 탄약고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산에서 물이 내려와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계곡이었다. 2인 1조로 짝을 이룬 최이병 일행은 계곡 주변에서 주는 돌을 강가에 옮겨 실었다. 무거운 돌을 강가에 싣고 2명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남짓이었다. 우통을 벗고 이래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날씨 속에서 선임병들의 고함은 높아져 가기만 했다. 빨리빨리 못 움직이냐? 너희들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 걷지 말고 뛰란 말이다 이 새끼들아. 2시간쯤 일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때마침 일찍 사간이 휴식을 외치지 않았다면 최이병은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랐다. 그늘에서 쉬고 싶었지만 좋은 자리는 선임병들의 차지였다. 계급이 안 되는 최이병은 그나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앉아 담배를 물었다. 같이 작업을 하느라 녹초가 된 파트너는 수통을 꺼내 물을 마셨다. 가을로 넘어가기 직전인 늦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오후 햇살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선임병들이 앉아있는 그늘 쪽을 보았다. 돌덩어리로 담을 쌓는 작업을 한 그들은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것 같았다. 제대로 갖춰 입은 옷차림에다가 X반도까지 하고 있는 일식사관도 그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웠다.
일직사간의 모자에 붙어있던 계급장은 중사였다. 너는 그 중사를 본 적이 없을 거야. 네가 자대 배치 받기 훨씬 전에 죽었거든. 그가 얼굴에 묻은 비를 닦으며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던 중 무슨 생각이었는지 중사가 나무를 베어버리자는 제안을 한 거야. 처음엔 어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지. 저주에 대한 소문은 그때도 있었거든. 얘기를 들으며 단야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았다. 어둠에 묻혀있는 그곳 어딘가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중사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남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그중 계급이 제일 높은 놈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지. 앞장서서 두세 명이 저 나무로 걸어갔어. 나머지 서너 명은 일직사간의 명령을 받아 작업할 도구를 가지러 창고로 내려갔지. 사역 나간 무리 중에 막내였던 우리는 계속 돌을 날랐어. 잠깐 동안 쉰 보람도 없이 피로가 금방 또 쌓였지. 가쁜 숨을 내쉬며 계곡에서 탄약고로 올라가고 있었어. 바로 그때 창고에 내려갔던 놈들 중 하나가 급하게 뛰어 올라가더라고. 뭔 일인가 싶어서 우리도 뛰다시피 탄약고로 올라갔지. 녀석은 뭔가에 놀란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 창고에서 일어난 사고를 일직사간에게 보고하는 녀석의 모습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듯 했다. 당시엔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볼 여유가 없었어. 보고받은 즉시 일직사간이 창고로 내려갔거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창고에서 이것저것 작업할 도구를 챙기던 와중에 선반에 놓아둔 대검이 한 놈의 허벅지로 떨어져 관통해버린 모양이더라고. 피는 쏟아지지, 비명은 질러대지. 같이 있던 녀석들 중 하나는 거기서 정신을 놓아버렸고 또 다른 하나는 일직사간한테 달려갔던 거야. 그래서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관심을 보이자 최상병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허벅지에 대검이 꽂혔던 녀석은 파상풍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결국 의가사했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녀석들 중 하나는 정신과 치료차 요양을 갔다가 역시 의가사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말입니다.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말할 땐 어미를 다 나가로만 끝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 제대했지 뭐. 중사만 빼고 말이야. 그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 작년 이맘때였는데 그가 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채로 발견된 거야. 재미있는 건 밤낮으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감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가 뭘 하는지 목격하지 못했다는 거야.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그쳤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사라진 자리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푹 눌렀었던 하이바를 위로 살짝 축혀 올렸다. 하이바에 맺혀있던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졌다. 근데 말입니다, 최 선배님. 문득 떠오른 궁금증에 입을 열었다. 돌담 작업하시던 내내 같이 있었다던 그분은 누군지 말입니다. 조금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의문을 제기한 나의 시선을 처음엔 당황한 기색으로 피하던 그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뒤에는 인상을 구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왜? 고참 얘기가 믿기지 않냐? 괜히 건드렸구나 싶었다. 얘기하는 내내 같이 돌을 옮기고 단가를 들었다는 파트너에 대해선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언뜻 두루뭉술하게 배경 설명을 해준 걸로 유추해보면 최상병과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사람인 것 같았다. 중대 작업이니까 당연히 나도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 하여튼 서울 밴들은 이래서 안 돼. 무슨 얘기를 해주면 믿질 않아. 아주 의심으로 가득 찼어 그냥. 바닥에 누런 가래침을 뱉은 뒤 그가 대가리를 박으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 얘기 속 의문의 사람이 누군지 나는 그 후로도 알 수가 없었다. 다음 근무자가 와서 교대할 때까지 비에 젖어 질퍽질퍽해진 흙바닥에 대가리를 박고 있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얼차려를 시킨 그가 근무교대자와 시시덕거리며 나를 가리켰다. 무슨 일 때문에 얼차려를 시켰느냐는 교대자의 질문에 최선병은 짜식이 선임병을 우습게 여겨서 그랬노라고 대답했다.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흙탕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하이바를 썼다. 내려가서도 혼쭐 좀 내주고자라는 교대자의 말을 들으며 걸음을 옮겼다. 진짜로 그러면 어쩌나 걱정되었다. 앞서 걷고 있는 최선병의 눈치를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 서울뺀. 나를 부르며 최선병의 걸음을 멈췄다. 너 별 보는 거 무지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현실로 실현되는 게 아닐까 싶어 목소리가 떨렸다. 최선병은 내 취미조차 깔보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럼 저거 말이야, 원래 저러는 게 정상이냐?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 사이에서 유독 반짝거리는 별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별이 움직인다? 있을 수 없는 일에 나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때껏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끔 미확인 비행물체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던 장면과 비슷해 보였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듯 싶다가도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장면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얗게 발광하는 둥근 별, 아니 물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확인 비행 물체가 움직임을 멈췄다. 헉 하고 나도 숨을 멈췄다. 이제 움직이질 않네. 도대체 뭐지? 시선을 미확인 비행 물체에 고정시킨 채로 최상병이 소총의 멜빵을 움켜잡았다. 최상병님, 혹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에게 물었다. 그때 그 순간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있었다. 죽은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는 중사나 영혼의 안식처 운운하는 저주 따윈 그 순간 떠오르지도 않았다. 군대 간 애인이 상병 정도 되면 어징한한 여자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건 다반사였다. 최상병 얘기에 나오는 저주가 진짜 설득력 있으려면 모든 중대 사람들이 자대 배치 후 1년이 지나서 여자와 헤어져야 했다. 하지만 내가 제대할 때까지 본 바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는 저주가 먹혀든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한마디로 그가 짓거린 얘기는 픽션이며 거짓말이었다. 외계인? 그런 게 어딨어. 저건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일 거야. 최상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행물체가 6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시지 말입니다. 내 모든 감각은 이미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공허하게 울려 퍼진 나의 목소리에 최상병도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6개로 분리된 비행물체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위로 이동한 쪽이 제일 먼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마도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저 멀리 날아간 모양이었다. 왼쪽으로 60도 방향에서 분리된 비행물체는 쏜살같이 날아가는 듯 하다가 멈춰서더니 그곳을 중심으로 주위를 빙빙 돌면서 사라졌다. 오른쪽으로 60도 방향에서 분리된 곳도 비슷한 양상으로 사라졌다. 양옆으로 120도 방향에서 분리된 비행물체들은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없어졌다. 위로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권을 벗어난 것 같았다. 고향별로 간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별을 탐사하기 위해 찾아 나선 걸까. 궁금증을 억누르며 남아있는 마지막 비행물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래로 이동한 비행물체는 움직임이 없었다. 한참 동안 그 상태로 멈춰 있었다. 어쩌면 내가 본 모든 상황이 환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하, 뭐야. 그냥 별이었을 뿐이잖아. 최상병이 나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작은 행동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큰일 나겠다. 빨리 내려가자. 이미 근무 교대까지 했는데 이전 근무자가 행정반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일찍 사가는 상급 부대에 탈영병이 생겼다고 보고를 올려야 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었다. 더 이상 관찰을 하기엔 위험 부담이 클 것 같다는 판단에 나도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남아있던 비행물체가 아래로 움직였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움직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였지만 움직이긴 움직이고 있었다. 앞서 걸음을 옮긴 최성경의 팔을 붙잡았다. 화들짝 놀라며 그가 낮게 비명을 질렀다. 별이 아닙니다. 저것 보세요. 움직이고 있잖아.
어지간히도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엄밀히 단아가로만 끝내야 하는 군대식 언어 습관은 물론이고 말까지 놓아버렸다. 보세요? 있잖아? 이게 미쳤나? 내 손을 뿌리치며 최상병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게 신호라도 되는 양 조금씩 움직이던 비행물체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군대가 무슨 장난인지 아나?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그도 분명히 무슨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지만 그걸 굳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다. 추락하듯 내려오던 비행물체가 다시 떠오르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그는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고개만 조금 움직이면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하늘에 콕 찍어놓은 점 같았던 비행물체가 어느새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커졌다. 볼 수 있는 걸 외면하긴 쉬워도 들리는 걸 외면하긴 어려웠다. 비행물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이한 소리도 함께 커졌다.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소리는 들려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는다고.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은 최상병이 계곡으로 뛰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커진 비행물체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오색 찬란한 빛은 없었다. 그냥 하얀 빛에 둘러싸인 둥근 물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야 임마 빨리 오지 않고 뭐하는 거야. 멀뚱히 서있지 말고 빨리 오란 말이야. 최상병 목소리에 맞춰 비행물체가 방향을 바꿨다. 마치 자동차가 급정거하듯이 제자리에 멈춰선 비행물체가 계곡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했다. 안 보는 척해도 다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비행물체를 보며 최상병은 안절부절 못했다. 비행물체와 지면 사이의 높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건 다 환영에 불과할 뿐이야. 환영. 시간이 지날수록 최상병의 중얼거림은 심각한 조짐을 보였다. 미친 듯 중얼거리고 있는 그의 뺨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힘껏 때렸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바로 머리 위까지 내려온 비행물체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걸 본 다음 우리는 기절해버렸다. 꿈도 없는 긴 잠에서 깨어난 곳은 수도통합병원의 침상 위였다. 아무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옆 침상에 누워있던 최상병은 그 일에 대해서 아예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내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해 긴가민가해졌다. 어쩌면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쯤에야 우리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대로 복귀한 나와 달리 최상병은 남은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곧장 집으로 귀가 조치되었다. 중대로 복귀한 나는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내 밑으로 후임병도 들어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살가운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 이유를 나는 복귀한 날 밤에 알 수 있었다. 복귀하자마자 타협고 근무가 잡혀 있었다. 말없는 선임병과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다가 계곡을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계곡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곳엔 움푹 파인 구덩이만 남아있었다. 작은 규모긴 했지만 사시사철 물이 흐르던 곳이었다. 그런 곳이 사라졌을 정도의 소동이 벌어졌음에도 중대원들은 한꺼번에 세뇌라도 당한 듯 한결같이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라고 주장했다. 소동이 벌어진 후에 입대한 후임병들은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나도 그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일에 대해선 항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대신 부슬부슬 비 내리는 새벽녘에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되면 최상병이 해주었던 얘기를 후임병에게 들려주곤 했다. 주인공을 나로 바꾸고 함께 단가를 들었던 파트너가 최상병인 걸 제외하면 똑같은 내용이었다. 개연성을 한층 보강한 얘기는 후임병들을 겁주기에 충분했다. 노트북 화면의 시계가 새벽 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도 이대로 허탕을 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다시 짓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었다. 아직도 진실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산에 올라와 밤하늘을 관찰할 것이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짙은 안개가 주위를 감쌌다. 이제 그만 철수하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텐트 위로 빗방울이 투두둑 하고 떨어졌다.